반갑습니다. 자, 우리 진로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증을 취득 후에 과연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난 자격증 취득 후에. 예. 어, 노인복지법에서.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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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예.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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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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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서 이 일에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고 또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잠깐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어,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어떤 직무나 직위가 명확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세요. 취득을 하셨는데 뭐 운전면허에도 장롱면허가 있듯이 자격증 취득 후에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잠깐 보면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제 국가 자격증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자격증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11조를 봤더니 사회복지사 자격 종류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종류,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죠. 국가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자격증은 4개밖에 없습니다. 뭐 돌아다니는 노인복지사, 사실은 그 노인복지사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유사 명칭을 쓸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복지사 이런 거 많았잖아요. 노인복지사, 뭐 아동복지사 이런 것들을 민간 사단법인들이 민간 자격증 등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죄송한데 그런 건 제발 따지 마십시오. 전혀 눈꼽만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레크레이션 지도사 이런 것들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그걸 어떤 자격 조건으로 두는 데도 없고요. 민간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게. 예.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몇 가지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예.
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서부터 3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1급하고 2급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1급만, 2급만, 2급, 1급하고 2급만 있습니다. 2급은 어떻게 해서 취득하죠? 응, 응, 그렇죠. 그러니까 2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력 조건, 학력 또는 학점 조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복지, 전공 과목의 필수 학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필수 학점 이수하시고 플러스 실습 하시게 되면은 이 자격증을 줍니다. 2급은요. 그리고 1급은 반드시 뭘 하게 되나요? 국가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현행 1급하고 2급하고 이 자격 기준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어떤 차별이나 기능상에 있어서의 어떤 구분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음, 현행은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습 기간에 가면 슈퍼바이저, 즉 실습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지도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실습, 그러니까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실습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봤을 때는 1급하고 2급하고의 차이점이 실습, 그거 하나 차이지 뭐 별다른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과 제도가 점점점 개정이 되어지고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사회복지사 관련된 단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1, 2급에 대한 이제 차별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예요. 이게. 현행은 민간 사단법인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예, 예, 맞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지금도 한국의료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돈도 받고 또 자격증을 유지하는데 보수 교육비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 협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올해 12월부터 바뀌어요.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국가에서 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자격증들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1급하고 2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1급하고 2급으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었죠. 이전에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었고, 그 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상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정신보건 전문 요원 안에 이제 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렇게 세 직종이 있었었거든요. 기존부터 있었던 자격증이에요, 얘는. 근데 올해 12월부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신설되는 거예요. 신설됩니다. 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수련을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 조건이 두 개입니다. 1년 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수련. 그러니까 관련해서 시험제도 같은 건 없어요. 현행 법 체제 안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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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자, 그 얘기를 지금 또 드릴 겁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도 아마 1급, 2급이 만들어지고 얘도 1급, 2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단정져서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이런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이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죠? 법률이 제정이 되죠. 어, 법률이 제정이 되어지면 이 법률에서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고 각부 장관한테 위임을 하게 되거든요. 세부 사항들을. 그때 이제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이해되시죠? 이걸 다른 말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우리 법제론 시간에 다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있죠? 장관들이 위임받는 것을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장관령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법에서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해주게 돼 있어요. 뭐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한테 위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3월 달에 이미 지났죠? 3월 달에 시행령이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법이 못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마도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뭐 이게 지금 심각 단계잖아요. 이 심각 단계가 5월 달에 풀리면 6월이나 7월 달쯤 되면 시행령이 나와 줄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데 아마 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예요. 얘하고 다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급, 2급으로 나눠지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에 1년 이상의 수련을 하고 1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경력으로 가요. 경력. 그래서 현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력을 쌓게 되면 이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민간 자격증 신경도 쓰지 마시고 국가 자격증 테두리 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네 가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잠깐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거 지울게요. 어.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뭐라고 명시를 해놨냐면 특정 시설들 몇 개 제외를 하고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이런 데 빼놓고 장애인 복지시설들 중에서 일부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점역사라든지. 점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점자책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 수어 통역사라고 수어라고 해서 이거 손으로 하는 통역사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법상의 사회복지 시설이지만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법상의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가 한 450개 정도 되는데 450개 정도 돼요. 그 450개 중에서 한 30군데 내외만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420, 30군데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수가 지금 몇 개가 되느냐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죠.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0만 군데가 넘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니까 한 군데당 사회복지사를 만일에 한 명씩만 또는 두세 명씩만 채용을 한다고 해도 한 명씩만 채용을 해도 1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국내에서만도.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망각하고 어딜 가냐면 전부 장기요양기관을 갑니다. 그렇죠? 장기요양기관들이 워낙에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장기요양기관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음.
네네. 그렇죠. 장기화 기간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장기화 기간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확히 얘기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횟수로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죠? 예. 여하튼 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기관의 이름이고 사회복지시설로 따지면 그게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그래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그냥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아, 이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노인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민간한테 이 서비스를 맡긴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민간들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돈도 되고, 그렇죠. 수입도 되고 한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요양원, 뭐 그다음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 종류가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있는데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급여라는 것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래서 최소 정원 5명에서 최대 9명까지 모시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걸 이제 노인 죄송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급여 안에 시설급여라는 것은 노인들한테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노인복지법 제38조 상에, 죄송합니다. 38조, 34조를 보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의료복지시설의 종류 안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정원이 최소 5명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5명. 그 5명 이상의 시설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연면적이 노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20.6제곱미터예요. 한 6평, 한 7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돼서 5평이니까 5, 7, 35, 한 35에서 40평 정도 되는 면적의 건물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명? 9명까지. 9명까지.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정원이 10명 넘어가면 돼요. 10명. 그래서 얘는 23.6제곱미터죠. 23.6 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재가 노인복지관 안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다음 기타 재가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복지연구 사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다가 이제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6개를. 방문 요양이 뭔지 아시죠? 예, 요양보호사 한 명이, 그렇죠. 예, 노인의 집에 가서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서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상생활 지원을 가사활동 지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죠? 음,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체활동 지원은 노인의 몸에 손이 닿는 서비스야. 그러니까 노인을 목욕을 시킨다든지 샤워를 시키든지, 또는 이제 와상으로 누워있는 노인은 체위 변경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예, 요런 서비스를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하고, 일상생활 지원은 노인 몸에 손이 닿지 않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밥을 해준다든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또는 가사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서 집에 방문해서, 그렇죠, 하루에 원래 4시간까지 이제 풀 인정을 해줬는데 이걸 이제 3시간으로 줄여놨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방문 요양이고, 방문 목욕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이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이 있어요.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은 그 목욕차가 있거든요. 자동차 안에 보일러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욕조를 싣고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그 집안에 물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을 끓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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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예, 예, 예. 여하튼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가서 어떻게 1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서비스를 제공하면 목욕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방문 간호라는 것은 간호사가 방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지서를 가지고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야간 보호라는 건 노인들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송용하는 차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갖고 거기서 급식, 식사도 제공하고 뭐 등등등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죠. 그렇죠. 예.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시간에 대한 규정은 밤 12시 자정 이후까지만 안 모시면 돼요. 법상에는 자정 이후, 자정 전까지는 괜찮고 자정 이후로 모시는 거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주 야간 보호니까 이건 재가기 때문에 노인이 자기네 집에서 살고 그렇죠. 센터는 왔다 갔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걸 자정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단기 보호가 있죠. 단기 보호. 그래서 일정 시간. 그래서 최대 한 달에 15일 동안 한 번에 열흘 동안을 갖다가 노인을 센터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또 활용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이 안 되죠. 이 단기 보호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예. 여하튼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에서 복지용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서비스들 복지용구 노인이 집에 있으려면 노인들이 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수한 기구들이 필요하죠. 전동 침대, 휠체어, 욕창 방치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렌트해 주거나 또는 이제 구입을 할 때 이제 80%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라기보다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요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런 너무나 넓은 영역을 갖고서 서비스할 수 있는 범주들도 크다 보니까 그걸 또 민간한테 풀어나다 보니까 민간이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기관을 설립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취업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운영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취업하신 분들의 처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열악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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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인 돌봄센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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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예, 음, 예, 예. 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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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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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예. 예, 방문 요양 인건비 비율입니다. 예, 예, 예. 그건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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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더 심각하게 시킬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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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유치원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장기 요양 기관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데 저는 사실상 하지 마시라고 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얘기가 조금 비껴 나갔는데 이건 토론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이죠. 그때부터 사회복 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시설화 돼 버렸습니다. 특히 재가 쪽, 재가급여 제공 기관들이.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구조와 틀은 비영리성이에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리적 목적을 생각하고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이제 법상으로는 전혀 못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를 보면 6조에서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5년짜리 계획이 언제 시작됐냐면 2013년도에 1차 기본계획이 시작돼서 2017년도에 1차 기본계획이 종료가 되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차 기본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기본계획의 그 계획서를 보면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정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것들은 이건 이제 싹 정리를 시켜서 지금 정부는 통합재가라는 걸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통합재가. 앞으로는 통합재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통합재가 시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A형, B형 나눠서 A형 이제 방문 요양 중심형, B형 이제 주간 보호 중심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기본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2022년 정도서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단종으로 다들 방문 요양 목욕 이렇게 묶어서 두 개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질 겁니다. 싹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건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인건비 비율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 비율을 조금 높이거나 또는 이제 수가라고 하죠. 정부에서 주는 수가만 조금만 인상을 안 해줘도 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시고 이 일을 지금 하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을 하실 분들은 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장기 요양 기관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돈이 좀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의지하지 않겠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사회공헌적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데 써야지 이걸 통해서 뭐다. 내가 돈을 벌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이제 범법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그 강사가 굉장히 약한데 앞으로는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사회에 공헌한다. 내가 요양원 건물을 줬어. 지구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데 이것도 난 지금 사회 공헌하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세 번째로 가지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이제 총 정리가 된 건데 돈벌이로 하면 안 되고 사회공헌하면서 하고 내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아주 범법자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게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뭣도 모르고 이걸 지금 하고 계시고 무슨 권리금을 주고서 이걸 막 사고 계시고 팔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큰 낭패를 당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제 의료사회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인데, 앞으로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전망 있는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저 개인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의료사회복지사는 정부가 이 사업을 왜 의료사회복지사를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었을까요? 어, 이걸 만든 이유가 지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형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셨나요? 어, 커뮤니티 케어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960년대 영국에서 시범 보고서라는 게 나왔죠.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셨죠? 그 시범 보고서의 주 내용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가가 주도를 해서 사회복지를 했어요. 했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효율성적 측면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아낀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일을 하면 어, 뭐 규모의 경제도 실현시킬 수 있고 이 서비스 제공의 넓이도, 그러니까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돈을 막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서비스가 가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시범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지방 정부로 넘기자. 지방 정부가 복지의 주체가 되게끔 만들자라는 얘기했었어요. 그게 시범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영국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걸 이제 지방 정부가 갖고 갔던 것조차도 지금 어때 민간한테 넘기죠. 중앙 정부였던 게 지방 정부로 가고 지방 정부였던 게 민간으로 가게 돼요. 민간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결국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 자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역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역사회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추록한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 또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립을 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막 들여가지고서 이 사람을 자립시키고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남아도는 자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의사라는 사람은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를 보고 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런 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좋은 스킬, 기술을 가지고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한테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반찬이 남았고 밥이 남았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이걸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금만 도시락 모양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노인들 그 밥 갖고서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체계를 가지고서 일종의 사례 관리 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이게 남아 도는 자원을 갖고서.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지역사회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 의료사회복지사를 정부에서 2022년까지 7천 명을 뽑으려고 해요. 각 지자체에서. 7천 명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은 의료 부분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 관리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자원 체계를 서비스 받아서 그 안에서 최대한 자립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의료사회복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의료사회복사는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사례 관리자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 비스무리한 역할을 저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사회복지사한테 그 일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갈 일이 또 뭐가 생기냐면 이제 건강보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개정, 죄송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하려고 해요. 의료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병원의 병상수에 따라서 병상의 규모에 따라서 채용해야 될 직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100명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리고 그 의료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현재는 병원에서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불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도 영세한 조그만 병원들도 지금 안 되니까 문 닫고서 다 대형화돼 가고 있거든요. 병원들도 대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기관들처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앞으로의 일반적인 전망이나 정부 계획에 의해서도 의료사회복지사의 취업 전망은 상당히 좋고, 대우도 지금 사회복지사들 무슨 장기간 기관 가서 200만 원도 못 버는 대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의료인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처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월 30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연봉 3,600에서 4천만 원 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사회복지사가 초봉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의료사회복지사고, 학교사회복지사는 이제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지금은 시범사업처럼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군데 학교마다 한 명씩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상담 업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강제로 채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양호 선생님들이, 간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호 선생님 됐었잖아요. 근데 양호 선생님들이 이제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교사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교사가 됐죠. 교사가 돼서 교원 연금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양호교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도 처음에는 학교마다 배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처우를 받겠지만 이후부터는 양호 선생님들처럼 그런 대우가 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게 학교 사회복지사로 다 대체되는 겁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의무교육 시스템 안에는 전부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마다 1명 이상 또는 학교 학생 수에 맞춰서 지금 각 지자체 교육청이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입니다.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는 없고, 지금 막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민간 자격증 팔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법이 6, 7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시행령이. 그걸 보시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채용의 시작점,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수련 기관에 대한 지정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셔도 된다. 좀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장기간 기간 좀 안 가셨으면 좋겠고, 음, 여기 사회복지사가 여기 많이들 취업하시는데 가셔서 처우들도 나쁘고, 그다음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복지사가 할 일들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가셔도 됩니다. 한부모 지원시설 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시설들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은데 우리 눈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할 일 참 많다. 할 수 있는 일 참 많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분야에 가셔서 그 시설에 가셔서 자원봉사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웬만하면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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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병원에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한 곳이 많지를 않아요, 지금은. 의무, 그렇죠. 큰 병원들 위주인데,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실습이라기보다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료사회복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1급을 먼저 따시고 1급을 따야만 이걸 취득할 수 있으니까 1급을 따시고 그러시고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일에 대해서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주지 않을 거고요,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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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세요? 장기 요양기관, 저는 그래요. 설립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도만 명확하시면 기관 설립도 해볼 만합니다. 돈이 좀 있고, 내가 여기에 꼭 그냥 뭐, 이거 통해서 돈을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아, 그렇죠. 아, 해보셨어요? 장기 요양기관을? 뭘 하셨는데요? 제가 시설, 어느 거? 요양원이요? 그러셨구나. 그렇죠. 예, 예. 보호자 맞춰야죠. 건강보험공단 직원 맞춰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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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로복지공단에 왜? 예, 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하고만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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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고용복지센터라고 하죠. 예, 예, 예. 예, 건강보험공단.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사회복지시설은 다 간섭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이제 간섭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섭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화되고 정리될 시점이 올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줘야만 되는데 영리적 목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장기요양기관을 했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그럼 100% 범법자도 횡령,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부당 청구, 부당 급여 청구는 국가는 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해서 사기죄로 또 처벌을 받아요. 횡령, 사기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질 거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웬만하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